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4강, 바로 1930~4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도 어느새 이제 중반 이상을 넘어서 끝을 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개지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개지죠? 어떻게? 1910년대, 1920년대, 1930~40년대.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각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식민 통치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해당 시기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을 파악해야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배웠으면은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독립운동했는가, 독립운동 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역으로. 어디랑 어디? 국내와 국외. 이렇게 하면 한 시기가 끝나. 그리고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 시기로 넘어갈 때 그 기준이 그거라고 했잖아. 일본의 통치 방법이 변한다는 거. 왜 변할까? 그 시기별로 일본의 통치 방법이 변화하는 이유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뭐랑 연결돼 있죠? 국제정세랑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배운 내용도 정리해보고 앞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그 30~4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는요. 제가 좀 시작할 때 흥분했나봐. 프린트 번호랑 교과서 페이지는 안 알려드렸네요. 4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72에서 75페이지입니다. 자, 이 44번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아래에 2개의 표가 있고 그 표 위에 이 가운데 이 막대 그래프가 하나 딱 그어져 있죠. 이 막대 그래프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기다 써볼까요? 1920년대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1920년대에는 문화통치의 시기였죠. 그죠? 자, 근데 1910년대에는 어떤 통치였어? 그래, 힘으로 찍어 누르던 무단통치였잖아. 그치? 그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뭐였죠? 3.1운동이었죠. 그럼 그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국제적인 배경을 본다면 뭐였냐? 생각해 봅시다.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기억납니까? 월드워 1. 1차 세계대전은 누가 왜 일으킨 전쟁이죠? 그렇지. 누가 제국주의 국가들이 왜 식민지 땅 따먹기 하느라 식민지 쟁탈전으로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 하다가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전쟁이었죠. 이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1919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했고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고 싶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일으켰어요? 3.1운동을 일으켰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듯이 민족 자결주의는 누가 왜 만든 거였죠? 네, 누가 전쟁에 이긴 국가들이 왜?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의 식민지를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들어지게 뜯어버리려고 만든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놈이 진 놈들의 식민지를 빼앗기 위한 논리로 만든 게 민족 자결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말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라는 거야.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야. 전쟁에서 이겼니 졌니? 그래,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어요.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독립이 안 됐던 거야, 얘들아. 일본은 승전국이었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은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일본에게 미친 영향은 뭐냐? 전쟁에 승리하면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일본은 그 전쟁 승전의 대가로 국가에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일본은 본격적인 산업화와 공업화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했던 경제정책이 뭐야?
공업국가가 되면서 뭐가 부족해지죠? 쌀이 부족해지니까 그 부족한 쌀을 우리 조선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우리 조선의 식량 생산량이 너무 낮아서 일본의 그 부족한 식량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조선의 식량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일본의 부족한 쌀을 가져가겠다 했던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이제 일본 본토 개발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조선으로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없앴죠? 회사령을 없앴죠? 그게 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 얘들아. 근데 봐봐. 이 1920년대는 일본 역사의 정말 리즈 시절, 빛나는 전성기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전성기가 언제 끝나냐? 진짜 기가 막혀. 여러분, 그 19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되는 통치 방법이 변하게 된 게 3.1운동이었는데, 이 3.1운동이 1919년이었잖아요. 여러분, 딱 진짜 공부하기 편하게 10년대, 20년대 딱 넘어가는 여태 일어났잖아. 이번에도 그렇다? 이번에도 또 20년대, 30년대 넘어가는 기준, 이 1929년, 이때 이제 사건이 터져요. 이때 일본의 전성기, 이 빛나는 경제개발의 전성기가 끝나게 됩니다. 바로 뭐가 터지냐? 경제 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 분필이 깨졌어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이게 그런 거야. 경제가 공황장애에 빠졌다. 그것도 대공황장애.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 어떻게 됐다? 아작났다는 거야.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다 같이 겪은, 전 세계가 다 같이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버린 거예요. 그럼 왜 경제가 아작나냐? 이건 일단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나라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미국이 먼저 무너지고, 이 미국이 무너진 그 연쇄 효과로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 승전국들이 와르르르 경제가 무너집니다. 아니 쌤, 왜요? 전쟁이 이기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산업화, 공업화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경제가 아작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참 경제가 무서운 게, 얘들아, 여러분, 경제에서 이게 또 제가 그전에도 수업할 때 얘기하긴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기억나요? 글씨가 왜 이렇죠? 수요와 공급 기억나십니까? 뭐가 수요고 뭐가 공급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수요라고 하는 건 그 물건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수요라 그럽니다. 공급은 뭐냐면 실제로 그 물건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개수, 시장에 풀린 그 물건의 물량을 우리가 공급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스마트워치, 갤럭시 그 스마트워치거든요. 갤럭시 와치 2였나? 그럴걸요? 근데 봐봐, 이 물건, 갤럭시 와치 2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게 뭐야? 수요가 100이라는 거야. 물건을 구매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 시장에 갤럭시 와치 이 2가 1000개가 나왔다 생각해봐. 물건을 사려는 수요는 100명인데 물건은 공급은 1000개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100명이 다 사고도 900개가 남죠.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똥값 되는 거예요, 똥값. 안 팔리니까 눈물에 똥꼬치 1+1 막 뭐라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의 경우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막 수십만 명인데 물건은 막 100개밖에 없어. 그러면 가격이 부악 뛰는 거죠. 어떻게든 사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지금 산업화, 공업화 됐죠. 산업화, 공업화 되었다는 말은, 얘들아,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사람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거야. 이제 물건을 어디에서 뭐로 만들죠? 네,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24시간 쉬지 않고 부악 생산하는 거야. 그 전에 사람이 만드는 거에 비해서 물건 생산 속도가 어때? 속도와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사람이 하루 종일 밤새서 만들 물건의 양을 공장에선 기계로 1시간 만에 쫙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의 생산량, 공급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많고 막 하니까 에헤라디야 신난다 이래가지고 이 기업들이 물건을 살 사람들의 그런 수요를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스라디아 신난다 이래가지고 물건을 마구 찍어낸 거야. 어느 순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쌤, 기업들은 바보예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찍어냈어요? 초반에는 물건 찍어내는 대로 팔렸어. 왜? 전쟁에 이기고 돈이 들어오니까 국민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시장에 물건이 나와도 막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의 돈은 무한하지 않잖아.
근데 처음에 물건이 팔린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물건을 공장에서 그냥 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찍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건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 샀거든.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이 생겨버린 거야. 자, 경제대공황 한마디로 말하면 뭐보다 많은 거죠? 네.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서 벌어진 문제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너무 과잉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팔리지 않고 물건이 남아돌게 생긴 거야.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 이건 지금 이 경제 위기까지만 쓰고 그 아래 쓰는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자, 물건을 팔려는 사람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봐봐. 이제 회사들마다 창고에 팔리지 않는 물건이 이만큼 쌓여있죠. 안 팔리는 거야, 물건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 이렇게 물건이 봐봐. 이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 재고가 쌓이면은 물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1+1, 아니 1+2, 1+10, 눈물의 똥꼬쇼, 뭐라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어때? 회사 운영이 돼, 안 돼? 안 되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회사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 자,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물건이 안 팔리면 처음에 뭐 하냐?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 사장이 불러놓고 말하는 거야.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같은 회사 아닙니까? 월급을 이제부터 절반으로 줄입니다. 하고 회사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직원들의 월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줄여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나중에 이 월급 줄이는 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라요. 가족 같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르는 거야. 회사가 유지가 안 되니까 월급 줄이는 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정리해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뭐가 늘어나는 거죠?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야. 직장을 잃어. 회사에서 잘린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 실업자들이 결국 한 집안의 가장 아니야. 그치?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는 가장이 실업자가 됐어. 집에 돈을 못 갖다 줘.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상부터 변한다? 저녁 먹어야지 했더니 저녁에 밥상 위에 풀밖에 없는 거야. 엄마, 고기 없어? 야, 이 새끼야. 철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 아빠가 잘랐는데 뭔 놈의 고기야? 우리 집은 당분간 금식이야. 이제부터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집안 경제가 망하니까 여러분들. 얘들이 다 소비자거든? 엄마들은 더 근검절약하는 거죠. 이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이 소비자들이 돈을 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팔려 안 팔려? 더 안 팔리는 거예요. 고기 안 사 먹고 풀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골인 거야. 이러니까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 이거 경제 위기 극복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이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얘들아 봐봐. 문제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뭐죠? 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뭘까? 그렇죠.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돈다는 거야. 회사들마다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그 팔리지 않는 물건이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건 뭐만 하면 돼? 그래, 이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물건들만 팔아치우면 문제가 해결돼. 물건만 팔리면 회사들 사정이 좋아지니까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신규 노동자들도 고용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일자리 없고 월급 받으면은 물건도 막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팔리지 않는 물건, 이것만, 이 재고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팔리지 않는 물건들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물건 어디다 팔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경제가 아상났잖아. 국내에서는 이 남아도는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다가 팔아야 될까? 그래, 외국에다 팔아야 돼. 근데 다른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사줄 만한 상황이 돼요? 맞잖아. 이건 전 세계 모두가 겪은 문제라고. 다른 나라도 똑같단 말이야. 안 사줘. 아니, 있어. 자기 나라 사정이 어떻건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아무 말 없이 사주는 너무너무 착하고 고마운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식민지인 거야, 식민지. 식민지는 그냥 본국이 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아도는 물티슈거든, 다 사!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식민지는. 그죠?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경제 대공황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극복했냐? 식민지한테 그냥 강제로 팔아버린 거야. 야, 이거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이야. 사, 이놈들아. 하고 자기네 식민지에 남아도는 물건을 다 강제로 팔아버려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면은 어떤 나라가 문제냐?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식민지를 다 뜯겨버린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나 혹은 전쟁에 이기긴 이겼어도 영국이랑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지 않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이죠. 일본 식민지라고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 조선밖에 없잖아. 근데 이 조선이 일본에 남아도는, 일본이 저렇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가지고 남아도는 물건을 우리 가난한 식민지 조선이 그 남아도는 물건을 사줄 수 있어? 못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나라들은 이 경제 위기 악순환을 끊어버릴 방법이 안 보이는 거야. 이대로 앉아 죽을 수 없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마침 문제가 뭐라 그랬어? 남아도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뭐가 없다? 식민지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사줄 만한 식민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이 재고 물건을 사줄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게 뭐야? 전쟁이야.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팔 시장, 그 시장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겠지.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이 어디일까요? 가장 기름진 나라, 넓은 나라, 어디? 중국이잖아. 그래서 일본이 어디를 노릴까요? 중국을 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30~40년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본만 한 게 아니야. 아까 말했지?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나라,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식민지가 없거나 식민지가 적은 나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나의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이웃나라 병신 만들고 식민지 만들어도 된다 이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일본이 가서 멀쩡한 중국한테 야 중국아 너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사주는 식민지가 되지 않을래? 이러면 중국이 응 내가 너의 식민지가 되어서 너의 남아도는 물건을 사줄게 이래요? 뭐야 이 미친놈아 이러죠.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라도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나라를 병신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광기에 빠졌던 시대가 있답니다.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 멀쩡한 이웃을 병신 식민지로 만들어라도 난 살아남겠다. 그런 극한의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발생한 게 이 시대예요. 좀 꼬르륵 쳐야 되나 이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지? 자, 아무튼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31년에 어디를 쳐들어가냐? 만주 지방. 만주 사변이 터집니다.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주를 먹어치운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중국 본토로 갑니다. 본격적인 중일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 때 누가 이겼냐? 일본이 중국을 신나게 후드러 패요. 여러분들, 우와, 넌 나 이제 식민지가 되어라! 이러고 막 후드러 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서, 야, 일본, 그만해. 그러다 중국 죽겠어. 그만해. 라고 나선 나라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나라, 정의로운 캡틴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나선 거야.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친구들끼리 막 싸울 때 우리가 말리잖아. 야 그만해 하고 말리잖아. 그럼 싸우는 애가 너무 흥분하면은 나 말리지 마 이씨 하다가 말리는 애를 폭 때려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럼 말리던 애가 한 다음에 야 너 왜 날 때려? 이래가지고 말리던 애랑 싸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었죠. 여러분들 어릴 때. 그거야. 미국이 일본에 말렸잖아. 중국 그만 때리라고. 일본이 네가 뭔데 날 말려? 하고 캡틴 아메리카를 뻑 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 태평양 전쟁입니다. 자,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여러분 예상 가능하겠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캡틴 아메리카한테 신나게 쳐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45년에 이제 원자폭탄 2방 맞고서 일본은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에서 미국까지도 전쟁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 자, 그래서 이 30~40년대의 이 경제 위기가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1920년대까지는 무슨 통치였죠? 문화 통치, 한미 증식 계획, 회사령 폐지였죠. 그게 이런 경제 위기와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30~40년대에 바꾸게 됩니다. 뭐로 바꾸냐? 거기 아래 나와 있는 표 제목 봐봐. 왼쪽 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 무슨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오른쪽에 경제적으로는 뭐? 병참 기지화 정책. 이게 30~40년대 일본이 들고 나온 정치와 경제 통치 방법이야. 민족 말살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민족 말살 정책과 병참 기지화 정책을 보도록 할 건데요. 표를 통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뭐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몇 년대? 시기로 따지면 우리 어디 공부하죠? 네, 1930~4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을 또 볼게요. 30~4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 어떻게 지배했죠? 네,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통해 우리 민족을 다스렸고요. 자, 여기 옆으로 와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스렸다는 거야. 일단 이번 시간은 3, 40년대 일본의 정치적인 지배 방법 및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봐봐, 얘들아. 뭐래? 민족이 뭐예요? 그래, 우리 민족 말하는 거야. 나 조선민족, 일본민족, 한민족처럼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야. 그 민족을 지금 뭐 하겠대? 그래, 말살, 없애겠다는 거야. 우리 조선민족을 말살, 없애버리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보면 이거 되게 쌀벌하죠, 그죠? 말살이래, 얘들아. 그럼 왜 3, 40년대 이런 정책을 시행했느냐? 다시 한번 아까 배운 내용을 좀 끌어와 보면은 20년대와 다르게 일본은 30년대 들어와서 어떤 위기를 맞는다?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버린다. 경제 대공황. 1929년에, 그러니까 20년대에서 30년대 넘어오는 그 분기점에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다. 경제 대공황은 뭐보다 많아서 물건을 팔려는 수요보다 생산인 공급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물건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이 막 쌓여 있는 거야. 이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왔었죠. 물건이 안 팔리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월급 못 주고 이 실업자들은 늘고 또 물건 안 팔리고. 자,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방금 말했잖아. 나의 나라에 그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을 뭐 하면 돼? 팔아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팔려면 뭐가 필요해?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사주는 식민지가 필요해. 그 식민지는 커야겠죠. 그래서 어디를 노려?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일본이 자기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팔아치울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말로는 식민지가 되죠, 안 되죠? 안 돼주잖아.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뭘로?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멀쩡한 이웃나라인 중국을 우리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침략 전쟁 확대. 즉 목적이 뭐야? 그래, 이거 체크해 너희들아. 나의 일본에 남아도는 그 물건, 남아도는 물건을 팔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만주로 쳐들어갔다가 중국 본토로 쳐들어갔다가 나중에 전쟁 말리는 미국이랑도 싸웠다가. 자, 근데 봐봐. 이런 전쟁이 거듭되면 얘들아, 당연히 누구의 발언권이 커질까? 전쟁을 하는 게 누굽니까? 군인이잖아요. 이런 국가 대 국가의 거대한 전쟁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전쟁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될수록 당연히 그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군인들의 발언권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체제가 뭘로 바뀌냐? 군국주의로 바뀝니다. 제가 거기 오른쪽 위에다가 군국주의 체제라고 뜻풀이 해놨죠. 여기도 띄워드릴게요. 군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가사회를 군대식 명령과 복종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려는 체제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인이 나라의 정치를 장악하는 거야. 원래 군인은 여러분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군국주의는 군인들이 뭐 국회의원, 국무총리 같은 나라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업무도 군인을 장악했다. 온 나라가 군인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국주의고, 또 이런 군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철저한 명령과 복종이야. 군대는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군대는 그냥 명령과 복종, 까라면 까 그거잖아. 이런 명령과 복종의 군국주의가 시행되다 보니까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 명령을 하면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집단,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를 중시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아, 쌤, 알겠어요. 쌤 지금 말하는 거 다 알겠어요. 그래, 일본이 경제 대공황을 맞이해서 그 경제 위기를 맞이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이 쌓여서 그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을 팔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자기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식민지 만들겠다고, 상품 판매 시장 만들겠다고 전쟁하는 거랑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지네 사정이지. 여러분, 봐봐. 얘들아,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 일본이 지금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야. 일본이 크니? 중국이 크니? 중국이 훨씬 큰 나라죠. 그죠? 체급으로만 따지면 일본이 적은 나라야. 그럼 저 거대한 중국을 일본이 지금 완전 지배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일본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 중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일본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 될까?
그치? 일본의 유일한 식민지 조선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선에게 말하는 거야. 조선인들아, 지금 우리 일본이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판매 시장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 너희 조선인들 우리 일본을 위해 열심히 싸워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조선인들 반응이 어떨까요? 돌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봤죠?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무단 통치, 막 토지조합, 한미등식계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네가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너희 조선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줘! 라고 말하는 거야. 조선이 다른 뭐라고 했어? 뭐야 미쳤냐? 우리가 왜 니네를 위해 싸워? 이건 니네 전쟁이야. 니네 나라를 위한 니네 전쟁이라고. 니네 전쟁에 우리를 껴들게 하지 마. 아니? 야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확 망해버려라. 이게 조선인들의 심정이에요. 그죠? 확 일본 놈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할 수도 있어요. 강제로 야! 와 이 새끼들아! 전쟁에 나가! 해서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알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하는 일이랑 강제로 남이 시켜서 하는 거랑 효율이 다르죠? 여러분도 시험 기간에 아씨 나 공부해야겠다 하고 수로 공부하는 거랑 엄마가 막 등짝 스매싱해서 공부 안 해!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효율이 다르죠. 일본은 이왕이면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조선인들이 일본의 전쟁을 위해 싸워주길 원했어요. 정말 이 전쟁을 위해서 싸워주길 원했어.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일본은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지금 조선인들이 왜 일본의 이런 전쟁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입장에 생각해봐. 나는 조선인이고 너는 일본인이야. 지금 이 전쟁은 우리 조선의 전쟁이 아니라 니네 일본의 전쟁이야. 니 전쟁이라고, 니 전쟁. 왜 여기에 우리를 껴들어? 이건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 민족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감이 생기는 거야. 왜 우리 조선 민족을 일본의 그 전쟁에 동원하냐 이거죠. 이거를 없애고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야 일본을 위해 싸우자라고 할 거면 방법은 이거야. 우리 조선인들의 머리를 열어. 뚜껑을 딱 열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개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 개념을 싹 지워버리고 여기에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나는 조선인이 아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식민이고 대일본 제국의 식민이다. 라는 새로운 민족 개념을 딱 넣는 순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의 전쟁, 천황폐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의 전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이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도 열심히 싸우겠죠. 우와! 우리 일본의 영광을 위해, 천황폐하의 영광을 위해 싸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민족 개념을 싹 지워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야? 나는 자랑스러운 일본인.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일본이, 이 민족말살 정책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의도가 뭐라고? 그래, 우리를 어디에 동원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침략 전쟁에 그 전쟁에 우리 조선인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강제로 마지못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이 이 전쟁을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의 전쟁을 위해서 힘껏 싸우자라고 조선인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말만 들어보면 이거 미친놈들이야 싶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where are you from?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다 뭐라 그래요? I'm from Korea. 나 한국인이요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입에서 I am from Japan. I'm Japanese. 난 일본인. 아내와 닌겐노? 뭐라 그래야 돼? 나는 일본어 못해서 일본인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민족 개념을 지울 수 있을까? 여러분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지금 뭘로 대화를 합니까? 그죠? 한국어, 한글로 글을 쓰고 대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역사 시간에 뭘 배우죠? 어느 나라 역사 배우죠? 그래, 우리 한국 역사 배우잖아. 여러분이 한국인이니까. 그 나라 민족성을 규정하는 건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예요. 일본은 그것부터 없앱니다. 일본은 이때 3, 40년대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의 민족 개념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우리말,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이거를 교육을 금지시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뭘 뺏어간 거야? 우리의 말과 글과 우리의 역사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오직 뭘 배울까? 일본 역사를 배우고요. 오직 일본어만 사용해야 됐어. 이게 법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말로 쓰면요? 벌 받았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들끼리 야 오늘 점심 뭐야? 다음 시간 뭐야? 이렇게 우리말로 못해.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이 그 일본 교육청에서 그 일선 교사들에게 내린 게 조선 학생들이 조선말로 대화하면 괴롭혀라, 때려라, 체벌해라라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초등학생인데 2학년짜리가 친구랑 옆에서 야 다음 시간 뭐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다음 시간 산수야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걸 일본 교사가 들은 거야. 나와. 둘이 마주봐.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 뺨을 때려 라고 시킨 거예요. 안 때리면은 교사가 애들 때리는 거야. 앞에 있는 애 뺨을 때릴 때까지 교사가 때리는 거야. 그리고 있는 힘껏 상대방 뺨을 때리면서 뭐라 말했냐? 한국어를 조선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는 위대한 천황폐하의 시민입니다. 다시는 조선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본어를 쓰겠습니다 하고 서로 뺨에 피 터질 때까지 친구를 때렸다. 그러니까 서로 막 울면서 죄송합니다. 조선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일본어만 강제시켰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과 우리의 역사를 금지시키고 또 뭐도 빼앗아갔냐? 우리의 이름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줬죠? 부모님이 지어준 친구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지어준 친구도 있고 뭐 집안 어른, 장명소 다양하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건 그 이름 정말 소중한 이름이죠. 제 이름 이현규도 저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야. 어질현의 별규자. 어질고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지어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무튼 그런 소중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일본이 빼앗아갑니다. 이제 우리 조선 한국식 이름을 빼앗아가 버리고 뭐라 그러냐? 일본식 이름을 할 거라.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 뭐다?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식민이지 않냐? 너도 이제 일본인이야. 일본식 이름을 써. 해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합니다.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창씨개명이라고 해요. 창조한다. 무엇을 새로운 성씨를 창조하고 고쳐라. 무엇을 이름을. 그러니까 이현규가 아니라 다나카가 되는 거야. 오무라가 되는 거예요. 나카모토가 되는 거야. 이현규가 아니라. 자, 그럼 이 창씨개명에 조선인들은 참여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조선인들은 창씨개명에 반발감을 가지고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거의 80% 이상이 창씨개명에 참여했어요. 이름을 일본식 바꿨어. 아니 쌤 왜요? 아니 왜 부모님이 물려준 소중한 이름을 버리고 일본 놈들 이름을 써요? 이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 일본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얘들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갔다 오더니 울면서 오는 거야. 막 뺨때기 부어가지고 울면서 오는 거야. 그럼 묻겠죠. 야 너 뺨이 왜 울어?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같은 더러운 조선인은 중학교를 갈 수 없대. 이름을 일본식으로 안 바꾸면 난 중학교 원서도 안 써준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죠. 옛날로 이때로 치면은 여러분이 일본식 이름을 안 바꾸면은 상급학교 진학을 안 해주는 거야. 원서를 안 써주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행정 업무에도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입학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고, 공문서 발급도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누가 배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거의 80%가 일본식 이름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창씨개명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친일파야. 아무튼 창씨개명에는 조선인들이 대부분 다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봐봐. 이런 식의 마구잡이 정책,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고 우리의 역사를 빼앗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우리한테 너네 일본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반발할까 안 할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근데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과 반발을 들어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일본이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죠? 일본은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여러분들? 일본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걸고 뭐 하는 중이야? 전쟁을 하는 중이야, 중국이랑. 중국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을 들어줄 상황이 없어. 그냥 일본은 어떤 상황이야? 일본도 지금 군인이 지배하는 군국주의야. 그냥 야 까라면 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우리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 있죠? 이 자유. 1910년대에는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언제부터 조금의 자유가 생겼죠? 그치. 일본이 우리 민족을 겉으로나마 달래주겠다고 하는 문화 통치가 나오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됐죠. 그죠? 그래서 20년대에 뭐가 나왔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우리말로 된 신문이 등장을 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 약간이나마 20년대에 허용되었던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3, 40년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제한당하는 거예요. 다시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우리말로 된 신문, 한글 신문과 우리말로 된 잡지가 다 어떻게 되냐? 폐간됩니다. 이때 우리말로 된 신문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얘들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미안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로 된 신문이 존재했던 시기는 언제밖에 없어? 1920년대 문화통치밖에 없어. 그 10년대 무단통치랑 3, 40년대 민족말살 정치기에는 우리말로 된 신문이 폐간됩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때 또 일본은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불만을 들어줄 상황도 없고 어떻게든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서 전쟁에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만들어. 아예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 해서 3, 4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기가 막힌 법인데요. 일종의 약간 민족말살 정책을 상징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조선인 사상범, 내가 여기 뭐라고 적었어? 예방구금령. 조선인 사상범이라는 건 이제 그 조선인 범죄자를 말해요. 이제 일본의 그 통치에 반발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뭐 한대? 예방구금령이래. 얘들아, 예방의 뜻이 뭐니? 예방은 뭐야? 그래, 무언가 다치고 아프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걸 예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독감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잖아. 그지? 이것도 그런 거야. 미리 맞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미리 그 독립운동가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서 새끼 너 눈빛이 겁나 불순한데? 너 왠지 넌 독립운동 할 것 같아. 하고 일본이 파악하기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 예방하기 위해 그냥 잡아들일 수 있는 거야. 잘못을 해서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못할 것 같으니까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넌 왠지 무단 지각을 할 것 같아. 손도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거나 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미리 다 가둬버리는 거야. 그런 거죠. 넌 무단지각 할 것 같으니까 손도 가자. 미리 가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민족성을 철저히 말살하고 일본은 우리한테 뭘 강요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뭐다? 넌 조선인 이현규가 아니라 일본인 나카무라야. 넌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백성, 천황폐하의 신민이야. 라고 강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잘 알아둬. 이런 일본의 정책을 우리가 분필이 너무 깨져가지고 미안해요.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적었죠. 황제,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국가.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하잖아.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 이 황국은 누굴 말해? 일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민은 백성을 말해요. 백성.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을 천황폐하의 신민, 일본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랑 같은 말이 또 뭐냐? 이거 용어가 되게 잘 나와, 얘들아. 이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도 되게 잘 나오고, 이거랑 같은 말이 내선일체. 내지인, 일본인을 말합니다. 내지인인 일본인과 조선인은 일체, 같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다라는 거야. 또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 일선동조론이라는 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다. 뭐가 같다? 조상님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일본이 이제 어떤 정책을 하느냐? 여러분은 아침에 요즘에는 운동장 조회도 없고 하는데 여러분은 가끔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국민의례 했던 거 기억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 자유롭고 정의로운 태극기 앞에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맞나? 근데 그 국민의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 맹세합니다.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뭘 암송한다고? 황국신민서사. 스스로 맹세하는 거야.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백성으로서 일본 제국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까 맹세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천황과 일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시킨 거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시키는 거야.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도 황국신민서사 암송 이거 뒤에 얘들아 뒷장에도 보면은 뒷장의 왼쪽 아래에 황국신민서사 사진 나오고요. 여기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사진이 나오면 무조건 1930~40년대야. 교사가 칼을 차고 있는 게 10년대 무단 통치의 상징이듯 이 모습, 황국신민서사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외우는 이 모습은 30~4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을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나오죠? 앞에 선생님이 있고 뒤에 애들이 있고 머리에 이제 일장기를 딱 두르고 암송하고 있죠. 뭘 외우냐? 거기 아래 나오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거를 매일매일 외워야 됐고 이걸 못 외우잖아? 집에 안 보내. 외울 때까지. 때려요. 외울 때까지. 근데 쌤 솔직히 이거 분량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외우겠는데요? 이건 요약해 놓은 거야. 실제로는 엄청 길어요. 매일매일 이걸 외우는 거야.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국민의례랑 비슷한데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들. 국민의례는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고 이건 일본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그 당시엔 초등학교를 뭐라 그랬다고 했죠? 소학교라고 한다고 했죠. 소학교. 이 소학교를 뭐로 바꾸냐? 국민학교로 바꿨어요. 소학교의 명칭, 초등학교의 명칭을 소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소학교의 명칭을 뭐로 바꾼 거야? 국민학교로 바꾼 겁니다. 국민, 좋은 뜻이잖아요. 나라의 주인을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이 국민은 그런 국민이 아니야. 줄임말입니다. 황국신민. 천황의 백성을 기르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1990 몇 년이지? 4년인가까지 썼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입학할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덕성 국민학교 학생이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부터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뭐로 바꾸겠다? 초등학교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왜? 일본이 물려준 잔재니까. 그래서 저는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 학생이었다가 졸업할 땐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되게 역사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궁성요배 그리고 신사참배라는 걸 시켰습니다. 궁성요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교 신자들이 그 일정한 시간만 되면 자기네 그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절하는 거 본 적 있죠? 똑같은 거야. 일정한 시간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는 걸 다 멈추고 천황이 계신 곳, 천황의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됐어요. 천황의 궁궐이 우리나라 어디 쪽에 있어? 동쪽에 있잖아. 하던 거 다 멈추고 일정 시간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그 사이렌 받았을 때 천황폐하가 계신 곳을 향해 경례 이러면 다 같이 큰 절 한번 딱 하는 거야. 안 하면 길 가는 경찰한테 후드 쳐 맞아요. 그리고 신사참배. 신사가 뭐냐면 일본의 신을 모시는 사당을 신사라 그래요. 거기에 참배하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신사에 모셔져 있는 그 위패가 어떤 위패냐면은 일본의 이 침략 전쟁 있죠. 이 침략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을 모셔놓은 그런 신사. 그게 대표적인 야스쿠니 신사거든요.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근데 걷다 대고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뭐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자기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전쟁이잖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멀쩡한 이웃 나라 병신 만들겠다.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전쟁에 참여한 전쟁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신사에 참배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해왔던 모든 식민 통치 중에 가장 악랄한 통치가 민족말살 정책이야.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할게요. 30~4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정치랑 경제 나눠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30~40년대 일본이 했던 정치적인 지배,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왜 나왔다고요? 왜 일본은 20년대 문화 통치를 30~40년대 들어와서 민족 말살로 바꿨죠? 일본의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도니까 이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상품 판매 시장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야? 식민지가 필요해. 그럼 뭐 해야 돼? 그 전쟁해야죠. 그래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과 뭐가 관련이 있어? 그래, 이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민족,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이 민족 개념을 지워버리고 뭘 넣는 거야? 나는 일본인,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폐의 백성이라는 그 일본인이라는 그 관념을 넣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말과 글, 역사를 금지시키고요. 일본어만 쓰게 하고요. 우리의 이름도 빼앗고요. 창씨개며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았어. 우리말 신문 다 없애버리고요. 이 황국신민화 정책 꼭 기억해두세요. 다 같은 말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는 그 사진! 3, 40년대를 상징하는 사진이야. 이 사진 나오고 이 사진과 관련된 시대에 대한 내용 올바른 거 골라라 이러면 3, 40년대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라고 우리 초등학교, 소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고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고문 많이 했어. 여기에 반대했던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반대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의 3, 4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목적, 내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3, 40년대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